1945년 4월 12일 필리핀 바기오. 밤새 내린 비는 흙을 진흙탕으로 만들었고 새벽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다. 그 진흙 위에 일본군 여성 24명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아무도 얼굴을 들지 않았다. 그녀들의 두 손은 가슴 앞에서 꽉 맞잡혀 있었고 시선은 땅으로 떨어져 있었다. 기도는 낮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기도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이미 모든 희망을 지워버렸다. 식량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고 몸은 병과 탈수로 망가져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굶주림이나 병이 아니었다. 바로 곧 다가올 것이라 믿었던 처형이었다. 선전으로 세뇌된 그들에게 미군은 인간의 형체를 한 괴물이었다. 포로는 절대 살려두지 않는다는 말, 특히 여성은 더욱 끔찍한 죽음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멀리서 미군 병사들의 발소리가 진흙 위를 눌러 밟으며 다가왔다. 군화가 땅을 치는 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여인들에게는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들렸다. 몇몇 여성의 어깨가 떨렸고 어떤 이는 기도문을 더 빠르게 읽기 시작했다. 요시코 나카무라 중위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 작은 집단의 최고위자였고 동료들에게 마지막 순간만큼은 군인의 품위를 지키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심장은 잡힌 새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 적이고 진실되며 꾸밈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일본에서 보았던 선전 영상이 번쩍거렸다. 미국 병사들이 일본 포로를 웃으며 찌르는 장면, 민가를 불태우는 장면, 여성과 아이가 울부짖는 장면. 어린 군인들에게 절대 잡히지 말라고 반복해서 주입하던 교육, 수치로 살아남지 말라는 명령, 포로가 되면 가족에게까지 불명예가 간다는 협박.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귀에 다시 울렸고 다가오는 발걸음은 점점 더 크게 들렸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새가 삐걱거리며 밀리는 소리와 함께 아침빛이 테두리를 비추었다. 여인들은 숨을 멈췄다. 이제 총구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혹은 곤봉, 혹은 칼. 그녀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방식의 죽음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문을 들어선 병사들의 손에는 총이 없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무게감 있어 보이는 나무 상자들. 두 명이 함께 들어야 할 정도의 크기. 여성들의 눈은 미세하게 떨렸고 순간적으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상자 속에서 총이 나올 수도 있다. 폭발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먼저 스쳤다. 하지만 상자가 내려지자마자 진흙 위로 퍼져나간 냄새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녀들의 세계에서는 한동안 존재하지 않던 향기였다. 음식 냄새, 따뜻한 빵, 통조림 고기, 과일 통조림, 그리고 먼 곳에서조차 구별 가능한 커피 향기. 몇몇 여인은 본능적으로 코를 들썩였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표정을 지웠다.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자신을 들뜨게 만드는 도발일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미군 병사들은 상자를 열어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움직임은 서두르지 않았고 표정에는 위협의 흔적이 없었다.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마치 여인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였다. 이 모든 것이 일본 여성들에게는 더 큰 혼란이었다. 왜 적이 이렇게 행동하는가? 정말로 이것이 죽음의 연출일까? 요시코는 주저하며 얼굴을 들었다. 그때 한 병사가 통조림 하나를 집어들고 칼로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단번에 한 숟가락을 퍼먹었다. 천천히 보여주듯 씹어 삼켰다. 통역병 로버트 첸 일병이 말했다. 독 아니에요. 진짜 음식입니다. 여인들 사이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속삭임도 없이, 떨림도 없이 단 몇 초의 침묵만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종류였다. 공포가 아니라 혼란.
그리고 혼란 속에 아주 미세하게 스며드는 희망. 미치코라는 베테랑 간호사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힘겹게 일어섰고 주저하면서 통조림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은 병사를 바라보았고 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치코는 천천히 통조림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손이 조금 떨렸으나 결국 작은 조각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여러 초가 흐른 끝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동작은 모든 여인에게 신호가 되었다. 그들은 서서히 기어가듯 상자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배고픔보다 두려움이 더 컸지만 이 순간만큼은 본능이 이겼다. 몇몇은 음식을 들고 돌아가 병으로 누워있는 동료에게 먼저 가져다 주었다. 그 장면을 본 미군 병사들은 말없이 지켜보았다. 적과 포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경계가 순간적으로 희미해졌다. 그 자리는 단지 인간들이 있었다. 오랜 기간 서로를 괴물이라고 믿게 만든 거대한 체제 속에서 이 작은 공간만큼은 그 모든 틀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여인들은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이 일시적인 자비인지 혹은 전략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 새벽의 장면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왜 그녀들이 이토록 죽음을 확신했는지, 어떻게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작은 아침 식사가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 모든 답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전쟁이 망가뜨린 진실, 선전이 만들어낸 거짓, 그리고 그녀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명예의 무게. 이 모든 것이 이 새벽의 기도와 얽혀 있었다. 지금 본 장면은 단지 표면에 불과하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다. 다음 장에서는 그녀들이 왜 그토록 공포 속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진다. 1942년 일본군은 필리핀 전역을 장악하며 점령체제를 구축했다. 당시 일본군은 필리핀을 남방작전의 핵심 보급기지로 사용했고 군 병력뿐 아니라 여성 보조 병력도 다수 배치했다. 이 여성들은 전투병이 아니었다. 대부분은 군병원 간호사, 통신병, 행정요원, 혹은 군보급 관련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전투병이라 해서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점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여성들은 전투 현장과 그 주변에서 일본군의 생존과 작전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특히 간호사들은 전장에서 부상병을 치료하는 최전선에 배치되었다. 병원은 종종 폭격 범위 안에 있었고 물자 부족과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 치료 활동은 거의 전쟁 그 자체였다. 통신병과 행정요원들은 일본군 장교들의 명령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군사적 기밀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도 함께 견뎌야 했다. 그녀들은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일본군이 뒤에서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상징적 존재였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녀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일본군이 모든 병력에게 주입한 군인 규범, 이른바 전진군, 전진훈, 센진컨이었다. 이 규범은 1941년 모든 일본군에게 배포되었고 그 내용은 명확했다. 포로가 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완전한 파멸이며 죽음이 수치보다 낫다. 문장 속 어조는 냉혹했고 지침은 절대적이었다. 살아서 포로의 치욕을 당하지 말라. 이 한 문장은 일본군 전체를 지배했다. 군 장교들은 이 규범을 반복적으로 암기하게 만들었고 특히 여성 병력에게는 더욱 강하게 주입했다. 전투에서 죽는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이 포로가 되는 상황은 일본군이 보기에는 민족적 불명예였다. 실제로 많은 여성 병력은 작은 유리병에 들어있는 청산가리를 지급받았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명예롭게 죽을 것을 강요하는 의미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44년 필리핀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미군이 레이테 섬을 통해 귀환하면서 일본군의 점령은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했다. 미군은 강력했고
공군과 해군의 지원 속에서 일본군의 방어선은 겹겹이 무너졌다. 일본군 여성 병력들은 후방에서 전투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를 들었고 전투 현장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미군이 다가오는 공포보다 더 깊게 여성들의 가슴을 짓누른 것은 일본 본토에서부터 주입된 미군 괴물화 선전이었다. 일본군은 포로 방지를 위해 미군을 인간 이하의 야만적 존재로 묘사했다. 군부는 실제 영상이나 전투 기록보다 조작된 장면과 연출된 학살 사진을 사용해 미군의 이미지를 왜곡했다. 선전 영화 속 미군 병사들은 웃으면서 일본 포로를 학살했고 마을을 불태웠으며 특히 여성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잔혹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라디오 방송은 전쟁 상황을 왜곡해 전달하며 일본군의 용맹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군이 항복한 이들을 모조리 죽인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일본군 내부에서도 장교들은 미군에게 잡히면 끝이다. 죽기 전에 싸우거나 스스로 끝내라고 교육했다. 이런 반복적인 주입은 단순한 거짓 정보가 아니라 심리적 구조물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그들이 점령지에서 한 번도 미군을 직접 본 적이 없더라도 미군에 대한 이미지와 공포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일본군 여성들은 미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순간은 고통스러운 죽음과 수치의 시작이라고 단정했다. 많은 여성들은 이미 청산가리를 품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검을 숨겨두기도 했다. 미군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굳어버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이러한 믿음은 1945년으로 접어들면서 더욱 강해졌다. 미군이 필리핀 북부를 압박하자 일본군은 산악지대로 후퇴하기 시작했고 여성 병력들은 제대로 된 지휘 체계도 없이 흩어졌다. 굶주림, 병, 혼란 속에서의 도피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 폐허로 만들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보다 무서운 것은 미군이 곧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들의 심리에 각인된 공포는 단순한 잘못된 정보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국가와 군대가 조직적으로 만든 죽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문화였다. 명예가 생명보다 우선시되던 절대적 규율 속에서 그녀들은 살아 돌아가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도록 훈련받았다. 그런 상태에서 미군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다는 잔혹한 선언이었다. 여성들 중 일부는 전쟁 후 회고록과 증언에서 당시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미군을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괴물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믿도록 배웠기 때문이다. 죽음은 두렵지 않았다. 포로가 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런 그녀들에게 바기오 외곽에서의 포로 생활은 하루하루가 고문 같았다. 미군이 제공한 음식조차 함정이라고 생각해 입에 대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굶주림을 견디려 했다. 물이라도 마시면 독일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여성들끼리 서로에게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자고 다독이는 모습은 비현실적일 정도였다. 그녀들은 미군과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공포와 확신은 결국 한순간에 깨진다. 그리고 그 깨짐은 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그녀들이 새벽녘 진흙 위에서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던 그날 역시 그랬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그녀들이 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일 뿐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 믿음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어떤 충격적 전환점이 찾아오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전환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결정에서 시작되었다. 1945년 3월 필리핀 바기오 지역은 이미 전장의 한복판이었다. 미군의 진격은 거침없었고 일본군의 방어선은 하나씩 붕괴되고 있었다. 필리핀 북부 고지대에 배치되어 있던 일본군은 산악지대로 흩어지며 유격전을 준비했다. 지휘체계는 무너졌고 군 내부의 통신도 끊어졌다. 모든 게 무질서였다. 이 혼란 속에서 여성 병력의 일부는 고립되었다. 약 24명의 여성, 대부분 야전병원 소속 간호사와 통신병, 행정요원 이 큰 전투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
병력의 주요 흐름과 떨어져 외곽 건물에 숨어 지냈고 이동할 차량도 식량도 명령도 없었다. 아무도 그녀들을 찾지 않았고 구조는 기대할 수 없었다. 처음 며칠은 남은 건빵과 응급식량으로 버텼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남은 것은 더러워진 물과 숲에서 캐낸 뿌리뿐이었다. 정글에서 나오는 독초를 피하는 법은 알지 못했고 물도 소독할 수 없었다. 밤마다 야생 동물 소리와 정체불명의 총성이 들렸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탈수와 영양실조로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 사토 후미코 간호사, 26세는 처음엔 기침을 했고 이후 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만주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였다. 이틀, 3일, 열은 떨어지지 않았다. 후미코는 땀에 젖은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내일이면 찾을 거야. 끝날 거야. 그녀들의 은신처는 바기오 외곽에 무너진 창고였다. 철골이 드러나 있고 천장은 반쯤 무너진 그곳에서 그녀들은 비를 피하고 열을 견디고 배고픔을 참았다. 그러던 중 4월 1일 아침 그녀들의 악몽 같던 고립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났다. 미군 정찰대가 해당 지역을 수색하던 중 이들을 발견했다. 33사단 소속의 보병 중대였고 그 중에는 일본어가 가능한 2세 미군 로버트 첸 이병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임무는 단순한 통역을 넘어 포로 신분 식별과 문화적 중재 역할도 맡고 있었다. 창고 내부에 들어선 미군은 즉시 눈을 의심했다. 어둠 속 구석에 모여있는 일본 여성들. 말없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은 마치 포기한 동물 무리 같았다. 찢어진 군복, 맨발, 수척한 얼굴. 누가 먼저 말을 걸기도 전에 여성들은 천천히 눈을 감기 시작했다. 첸 이병은 후에 구술 기록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그녀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어요. 처음엔 자비를 구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녀들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군사적 저항은 없었다. 반항도 없었다. 그녀들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다. 미군은 무장을 해제시킬 필요조차 없었다. 그렇게 그녀들은 포로가 되었다. 이후 그녀들은 임시 포로 수용구역으로 이송되었다. 당시 미군은 빠르게 북쪽으로 진격 중이었기 때문에 정식 포로 수용소 PW 캠프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대신 도시 외곽에 임시로 설치된 천막과 울타리, 급수시설만 갖춘 공간이 있었다. 그곳이 그녀들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다. 그 공간은 형식상 포로 수용소였지만 실상은 단지 탈출을 막기 위한 가설 구조물에 불과했다. 경계병들은 대부분 33사단의 젊은 보병들로 대부분 일본인 여성 포로를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들에게도 이 상황은 낯설고 당황스러웠다. 적국의 군복을 입은 여성이 굶주림에 떨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전장에서의 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첸 이병은 통역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을 전달하려 했지만 여성들 대부분은 응답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들은 오히려 그가 일본어로 말을 건다는 사실에 더 경계심을 보였다. 식사는 하루 2번 묽은 쌀죽이 제공되었다. 때때로 말린 생선이 추가되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음식은 독이 섞였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고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다. 미군이 제공하는 것은 모두 함정이라는 생각은 너무 깊이 박혀 있었다. 간호사 후미코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열은 더 심해졌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갔다. 그녀는 가끔 깨어있을 때 혼잣말을 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일 거야. 그녀는 매일 죽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시코 중위는 여전히 명령체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점점 그 말에 따르는 이는 줄어들었다. 명예와 훈육은 굶주림 앞에서 힘을 잃고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고 포로도 아닌 상태였다. 그녀들은 살아있으나 삶의 의미가 제거된
무채색의 존재처럼 그곳에 있었다. 수용소 밖에서는 보급 차량이 지나가고 미군 병사들의 목소리가 웃음 섞인 채 들려왔다. 그 격차는 더욱 그녀들을 침묵 속에 몰아넣었다. 자신들은 지금 무엇인가? 인간인가? 유령인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만약 이들이 괴물이 아니라면. 그러나 그 질문은 곧바로 내부에서 거부되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또 하루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오고 있었다. 포로 수용소에 다가오는 아침, 그들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된다. 새벽, 발소리, 다시 한번 무거운 공기가 감돈다. 이번엔 정말 끝일 수도 있다고 그녀들은 믿었다. 하지만 곧 다가올 그 장면은 그 어떤 예측과도 달랐다. 만약 당신이 포로 수용소에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곳이 당신의 마지막 장소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러다 누군가가 따뜻한 커피 향을 들고 나타난다면 그 순간 당신의 세계는 어떻게 흔들릴까? 다음 장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주하게 된다. 1945년 4월 12일 새벽, 포로 수용소 외곽에서 짧은 보고가 본부로 전달되었다. 보고 내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다. 포로 여성 대부분 식사 거부 중, 심리적 저항 강함, 상황 악화 우려됨. 그날 오전 점검을 위해 방문한 이는 윌리엄 모리슨 대위였다. 전쟁 전엔 미국 오리건주에서 고등학교 역사 교사였던 인물. 태평양 전선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들을 거쳐 이곳까지 도달한 그는 이미 수많은 죽음을 보았고 감정을 분리하는 법도 익힌 인물이었다. 그러나 수용소에 들어선 순간 모리슨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훈련된 군인의 눈으로 먼저 주변을 스캔했다. 울타리, 경계병사, 식량 보급 상황. 그 다음 그는 눈앞에 모여있는 24명의 일본 여성들을 봤다. 말라붙은 진흙 위, 바람도 막지 못하는 천막 속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처럼. 옆에 있던 로버트 첸 이병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녀들은 우리가 음식을 주는 걸 고문전의 연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곧 죽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모리스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런 상상은 그에게조차 충격이었다. 음식은 기본이다. 물도, 치료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 하지만 그들은 그것조차 함정이라 믿고 있었다. 모리스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보급 담당 하사에게 말했다. 진짜 아침을 가져와. 다 꺼내. 하사는 당황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대위님? 전시 배급 규정상 규정은 이죠. 지금 필요한 건 인간다운 조치야. 지금 당장 가져와. 1시간 후 트럭이 수용소 앞에 도착했다. 보급 창고에서 긁어모은 전투 식량이 아닌 진짜 음식이었다. 빵, 통조림 고기, 과일 칵테일, 초콜릿바, 그리고 진한 커피. 군용통에 담긴 따뜻한 음식 냄새가 천천히 수용소 안으로 퍼졌다. 그 냄새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게 여성들의 감각을 자극했다.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냄새. 안전, 집, 사람.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 냄새마저도 의심했다. 그럴 리 없어. 일부러 유혹하는 거야. 먹으면 고문이 시작되는 거야. 누군가 속삭였다. 조용했지만 뚜렷하게 들렸다. 모리스는 천천히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 양손에 식량이 담긴 상자를 들고 있었다. 옆에는 첸 이병이 따랐다. 여성들은 그를 노려보지도 않았다. 마치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체념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그때 한 명이 움직였다. 미치코 사토, 31세, 만주에서 근무한 간호사.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흔들리는 다리로 모리슨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눈을 들지 않은 채 손을 뻗었다.
손끝은 통조림 하나를 향해 있었다. 첸이 조용히 번역했다. 이거 독인가요? 모리스는 말없이 통조림을 집어들었다. 군용칼로 뚜껑을 열었다. 그는 스스로 한 포크를 떠서 입에 넣고 씹었다. 눈을 마주치고 삼켰다. 그리고 그 통조림을 그녀에게 다시 건넸다. 진짜야. 오늘 너희는 죽지 않아. 그 순간 여인들 사이에서 작은 울음이 새어나왔다. 처음에는 한 명, 그 다음은 둘, 그리고 곧 울음은 조용히 번졌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뒤를 돌아서 울었다. 미치코는 여전히 그 통조림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그제야 다른 여성들도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누구도 달려들지 않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조심스럽게 믿지 못한 채로 움직였다. 음식은 조심스럽게 집어들었고 일부는 바로 먹었고 일부는 병든 동료에게 가져갔다. 초콜릿을 본 가장 어린 여성 유키는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꿈꾸는 것 같았어요. 전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달콤했어요. 모리스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물을 나르고 더 많은 음식을 꺼냈다. 첸 이병은 여성들에게 음식 이름을 일본어로 설명했고 그녀들은 눈으로 따라 읽기 시작했다. 몇몇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아니, 너무 오랜만이라 웃는 방법을 잊어버린 듯이 미소만 지었다. 그날 저녁, 수용소에는 처음으로 정적이 아닌 생기가 돌았다. 몇몇 여성은 천막 안에서 서로의 머리를 빗어주었고 간호사들은 스스로 병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첸은 놀랐다. 음식 하나로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모리스는 조용히 답했다. 우리가 준 건 음식이 아니라 신뢰였어. 아주 작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여성들은 여전히 마음의 벽을 지니고 있었고 미군 병사들 또한 혼란스러웠다. 적군을 도와도 되는가?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상부는 뭐라고 할까? 그 모든 갈등은 앞으로 며칠 사이에 더 깊어지고 더 복잡해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그 아침 식사는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지워졌던 인간성을 되살리는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음식은 단지 시작이었다. 며칠 뒤 포로와 적이라는 경계는 점점 희미해진다. 그리고 마침내 누가 인간이고 누가 괴물이었는지 스스로 묻게 되는 순간이 온다. 아침 식사가 있은 지 이틀 후 바기오 외곽의 임시 포로 수용소는 전혀 다른 공기를 품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주 미세한 변화였다. 얼굴에 떠있던 경직된 표정이 조금씩 풀리고 망설임 속에서도 눈빛이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누워만 있던 여성들이 천천히 일어나 걸었다. 물을 들어가고 쓰러진 텐트를 정리하고 서로를 돌보았다. 캡틴 윌리엄 모리스는 상황이 바뀌고 있음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는 수송 담당자에게 물정화 장치를 요청했고 야전 병원에서 쓰다 남은 항생제와 설사치료제를 수배했다. 그리고 인근 부대에서 유료진 한 명을 파견받았다. 진흙으로 얼룩졌던 바닥엔 임시 포장천이 깔렸고 병든 사람은 따로 격리해 치료받았다. 이제는 하루 두 끼의 밥과 건조한 생선만이 아니라 깨끗한 물, 말이 통하는 통역, 그리고 무조건적인 감시 대신 규칙적인 순찰이 자리 잡았다. 수용소 내부의 여성들은 아직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더 이상 군인으로서 명령을 내리거나 받으려 하지 않았다. 요시코 나카무라 중위는 초기에 여전히 군기 유지를 시도했지만 이내 스스로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 지키려는 질서는 누구의 것인가? 명예란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유효한가? 그녀의 눈은 날마다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동료들에게도 전염되었다. 미군 병사들도 변화했다. 로드리게스 상병은 자주 담배를 피우며 텐트 근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유키, 가장 나이가 어린 여성포로, 처음으로 영어 단어를 따라할 때 옆에서 조용히 웃었다.
초콜릿.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음했고 로드리게스는 박수를 쳤다. 다음 날은 워터, 그 다음은 프렌드. 그들은 서로 손짓을 섞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에디 월시 일병은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다. 난 아직도 헷갈려. 우리는 이들을 전장에서 죽이라고 배웠잖아. 그런데 지금은 친구처럼 대하라고? 로드리게스는 대답했다. 우린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명령을 따른 거야. 그 명령이 언제나 옳다고 누가 보장해? 그 대화는 깊은 밤에도 병사들 사이에서 이어졌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들은 적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여자니까 예외라 말했다. 하지만 더 많은 병사들은 마음속에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적과 비적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 느낌. 미치코 사토는 이제 거의 간호사로 복귀한 상태였다. 수용소 내 의료 지원을 돕기 시작한 그녀는 미국 야전 의무병과 함께 감염 환자의 상태를 점검했다. 그녀의 약학 지식과 야전 경험은 실제로 큰 도움이 되었다. 의무병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고 그녀는 오랜만에 존중받는 감정을 느꼈다. 유키는 영어를 계속 배웠다. 병사들은 그녀에게 간단한 카드 게임을 가르쳤고 그녀는 웃으며 손짓으로 규칙을 설명했다. 그녀의 말은 서툴렀지만 눈빛은 점점 살아났다. 첸 이병은 어느 날 그녀가 군대 얘기 대신 가족 얘기를 꺼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것은 신뢰의 표시였다. 요시코 중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포로 이전의 장교였고 그 역할은 그녀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 하지만 매일 보는 미군 병사들은 명예를 모욕하지 않았고 그녀를 업신여기지도 않았다. 오히려 의견을 묻고 존중했고 대화를 시도했다. 어느 날 모리슨 대위가 수용소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들에게 의견을 묻자 요시코는 물었다. 화장실 위치를 바꾸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당신은 들을 건가요? 모리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더 합리적이면 당연히. 요시코는 그 말을 곱씹었다. 일본군에서 합리란 위계보다 늘 뒤에 있었다. 그런데 적국의 장교가 의견을 묻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그녀를 흔들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오후 수용소 한편에서 병사들과 여성 몇 명이 함께 천막 아래 몸을 피하고 있었다. 유키는 말없이 담요를 접고 있었고 병사 중 한 명이 담배를 꺼냈다. 아무 말 없이 한개비를 건넸고 유키는 처음엔 망설이다가 받았다. 그 순간 그녀가 말했다. 같은 비 같은 하늘. 정적. 그리고 로드리게스가 중얼거렸다. 맞아. 같은 비야. 그 말은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지만 모두 기억했다. 그것은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틈이었다. 교육받은 적이라는 프레임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 며칠 후 여성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영어로 종이에 적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그 이름을 읽고 발음을 따라했다. 어떤 이는 편지를 쓰는 법을 배웠고 어떤 이는 웃으며 미군의 가족 사진을 구경했다. 전쟁의 언어 대신 삶의 언어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모리슨 대위는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다. 포로 여성 대상 치료 및 지원 진행 중, 심리적 안정이 관찰됨, 협조적 태도 증가. 하지만 그는 보고서에 쓰지 못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에게 인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인간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제 수용소는 전쟁 속 유일하게 고요한 곳이 되었다. 총성은 멀리 있었고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곧 이 고요한 순간이 끝나버리는 또 다른 명령이 떨어진다. 다음 장에서는 인간성과 현실 사이의 마지막 균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1945년 5월 초 바기오 외곽의 임시 포로 수용소에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다. 여성 포로 24명을 마닐라에 위치한 정식 포로 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였다. 전선은 북쪽으로 밀리고 있었고 부대는 이동을 앞두고 있었다. 작은 공동체처럼 변해버린 그 수용소도 이제 해체될 운명이었다. 이른 아침
트럭 세대가 수용소 앞에 도착했다. 여성들은 짐이라 할 것도 없이 작은 천 보따리 하나만 들고 줄을 섰다. 그들의 얼굴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안도감과 아쉬움, 불안과 조용한 인정. 모리슨 대위는 마지막으로 여성들에게 다가가 설명을 전했다. 이곳은 해체됩니다. 마닐라에서 더 나은 치료와 숙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여러분은 본국으로 송환될 것입니다. 첸 이병이 말을 전달하자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미치코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몸짓은 복종이 아니라 존경이었다. 그 뒤를 따라 다른 여성들도 차례로 허리를 숙였다. 모리스는 어색한 듯 인사를 받아들였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들은 인간처럼 대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해낸 겁니다. 트럭이 떠날 때 몇몇 병사들은 침묵 속에 손을 흔들었다. 유키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로드리게스 상병은 그녀가 만든 초콜릿이라는 카드 한 장을 받았다. 요시코는 모리슨과 악수하며 말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게 틀렸었네요. 모리슨은 대답했다. 그게 진짜 승리일지도 모르죠. 마닐라의 포로 수용소는 훨씬 크고 체계적이었다. 분리된 막사, 진료소, 식당, 교육실. 하지만 그만큼 감정적 거리는 멀어졌다. 바기오에서는 매일 눈을 맞추던 병사들과의 교류가 있었지만 이곳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경비들이 출입을 통제했다. 후미코는 어느 날 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다시 바기오의 진흙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이번엔 미군이 총을 들고 있었다. 깨어난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혼란스러워했다. 현실이 무엇인지 헷갈렸다. 요시코는 독서실에 앉아 일본어 책을 찾아 읽었다. 군인, 명예, 의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녀는 책을 덮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구성하려 애썼다. 명령을 따르던 삶은 끝났고 이제는 질문을 던져야 했다. 반면 유키는 놀라운 속도로 적응해갔다. 영어 수업에 참여했고 미국 간호사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녀는 아직 전쟁이 남긴 상처의 깊이를 모를 만큼 젊었고 그게 그녀를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1945년 8월 15일 라디오를 통해 히로이토 천황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본의 항복. 수용소 전체는 정적에 휩싸였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믿지 않았다. 미치코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이 패배 때문인지 해방 때문인지 그녀 자신도 몰랐다. 그해 겨울 그녀들은 미국 해군 수송선에 탑승해 일본으로 돌아갔다. 1945년 11월 요코스카 항에 도착했을 때 일본은 폐허였다. 도시는 불탔고 사람들은 굶주렸고 희망은 드물었다. 요시코는 해군 장교였던 남편과 재회했다. 처음 며칠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과 싸웠고 그녀는 미국의 자비를 경험했다. 이 충돌은 말로 설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 서로의 피로와 공허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미치코는 히로시마 인근 마을로 돌아갔다. 고향의 절반은 파괴되었지만 가족은 살아있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전쟁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학생에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적이었던 이들이 우리에게 빵을 주었어.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유키는 요코하마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배운 단어는 전쟁터가 아닌 포로 수용소에서 나온 것이었다. 학생들이 묻곤 했다. 어디서 영어 배웠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적에게. 하지만 그 적이 선생님이 되어줬어요. 1947년 도쿄에서 생존자 중 15명이 모였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그들은 조용히 식탁에 둘러앉았다. 단출한 식사였지만 건배는 강렬했다. 요시코는 말했다. 살아남은 것에 후미코는 잔을 들어 올리며 덧붙였다. 우리를 살린 적에게도 유키는 조용히 속삭였다.
두 번째 기회에 그리고 미치코는 말했다. 절대 잊지 말자. 인간이 무엇인지 전쟁 속에서도.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전쟁을 겪은 이들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읽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당신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묻고 싶다. 당신은 믿는가? 적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